자, 요번에 볼 문제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사대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A를 볼게요. A 지문. 자, A 지문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인조 4년에 이제 관련된 기사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백관을 소집해갖고 논의를 했는데 어떤 것을 이제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사대를 하니까 사대 금나라 사대 요청하니까 어, 그 당시 이제 이자겸이 이 사대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황 지도하면서 성황이 예전에 이소사대 하는 것은 당연한 성황 지도고 그리고 먼저 마땅히 사신을 보내 문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나라의 사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수용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사대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방법은 세계관 뭐냐면 중화의 개체는 불변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세는 그때그때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의 형세에 따라 사대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 뭐 우리가 송나라 사대하는 것처럼 또요 거단이 강아지면 거단한테 사대하고 금나라한테 또 사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몽골족에 사대할 수 있다. 이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대륙의 정세에 따라서 사대의 대상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형세론적 사대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료는 조선시대 이제 사대관을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각자 그 한문 사료에 있기 때문에 각자 보시고요.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오랑길 사신이었던 용골대가 그 당시 청나라 건국한 후에 이제 와갖고 사대 요청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무릎 꿇어라 사대 관계 맺자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뭐냐면 열이 받은 사람들이 이 용골대를 쫓아냈다. 뭐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때 내걸었던 건 논리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비록 망하더라도 그 끝문장이 있죠. 그 비록 망하도 천하의 후세 명분이 설 것이다. 오랑캐들에게 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명나라를 계속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대의명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하더라도 결국에는 명분이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사대 관들은 그 아예 이제 사대 정책이 아니라 사대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죠. 사대주의.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형세론적 사대로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시세에 따라서 사대 대상을 달릴 수 있지만 여기 사대주의적 세계관은 오직 명나라만 사대의 대상으로 되고 청원될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분노의 나라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나라인 조선으로서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예의 은혜는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깔려 있다. 그래서 단순히 사대 정책이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가 있던 사대주의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그 형상들이 좀 약간 약했는데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이후 때는 이런 사대주의 세계관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신하와 군주의 나라였죠. 근데 이제 그 조선 후기 때는 거기에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나라도 또 플러스가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천륜이기 때문에 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반에서 군주하고 신하의 관계는 이제 상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부모를 배신할 수 있냐 그런 논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배신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A와 B는 우리 역사상 서로 다른 시기에 주변 국가의 사대 요구에 대한 조정의 신화의 반응을 보여준다. 각각 주장이 인해 초래되었거나 이로 인해 반발 이런 변란을 쓰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A에서 고려시대 A에서 이제 이자겸 일파가 금의 사대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반발했던 그 난이 묘청의 난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용골대 쫓겨나서 이제 용골대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반발된 단이 뭐예요? 예, 병자호란이죠. 자, A는 앞에서 언급한 사대론을 쓰시면 되겠죠. 자, 중화의 개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형태에 따라 사대 대상이 변할 수 있다. 형세적 사대관을 주장했고, 그다음 B는 이제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나라인 조선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사대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거. 그다음 인진한 때 도와준 명예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는 분당의 집권 과정을 나타난 것이다. 각 분당이 집권하게 된 계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 서인에서 남인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 기억에 들갈 사건은 이제 뭐냐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거는 갑인 예송이죠. 2차 예송.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경신왕국이죠. 니은 사건은. 그리고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사왕국이죠. 그리고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갑술왕국.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은 갑인 예송 관련된 2차 예송 관련된 내용이고, 자, 기예송은 거꾸로 그 남이 패했죠. 이거는 1차 예송은. 그래서 서인이 계속 정권을 유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은 관련된 내용이고, 기사왕국은 그 있는데 이거는 그 남인이 완전 쫓겨난 한국이기 때문에 갑술왕국 이렇게죠. 기사항공은 디귿과 관련된 서인이 남으로 넘어간 그 사건인데, 개별적인 사건의 내용들은 제가 여기 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13번을 볼게요. 자, 17세기 조선 사회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전개된 예성론의 본질은 이것은 이제 정통성 확보죠. 그래서 예성론의 제일 중요한 게 호종의 위치 문제잖아요. 얘를 첫 번째 아들 볼 것인가, 두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걸 종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다 이게 이제 그 정통성 확보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보면 다음은 조선의 분당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서인과 남인의 공동체제는 두 차례의 혼란을 겪고 남한 사상의 굴욕을 싣고자 호정의 북벌을 추진했을 때도 큰 굴욕 없이 지속되었다. 자,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가 형성된 사건은 인조반정이죠. 그 인조반정 때 이제 서인이 주도했지만 거기에 남인도 같이 부수적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존체제가 유지됐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예송 논쟁까지도 그 공존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당이 승리하더라도 상대방 당을 그대로 인정해줬죠. 놔뒀잖아요. 자, 그러나 이 왕실의 묵상 문제를 빌려서 두 정파 간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는데, 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립은 처음엔 서인이 1차 예송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는 남인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제 서인과 남인이 우세하더라도 상대방은 인정해줬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대립된 논쟁을 뭐라고 하냐? 이거는 그때 이제 대립된 그 대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니은에서 말하는 대립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예속 논쟁이죠. 예속 논쟁. 자, 14대 3번 보면 호종과 호종비의 사망 후 조대비의 상복이 얼마나 입었는가를 두고 니은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뭐 직접적인 원인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원인들 보면 그 차자를 죽였던 호종에 대한 서인과 남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볼 수 있죠. 두 번째 아들로. 그래서 서인들은 당연히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봐야 된다. 남인들은 첫 번째로 봐야 된다. 가지고 이제 보죠. 첫 번째 아들로 보냐, 차자로 보냐.
따라서 이런 이제 조대비의 복상 있는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논쟁을 했고 그 밑바닥에는 종법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송시열하고 그 당시 그 송시열 졸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숙종실록에 적혀 있어요. 보통 조선왕조 실록까지는 잘 문제가 안 내는데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문 사료 자체는. 예. 그래서 이제 송시열의 졸기인데 자, 요 졸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유명한 사람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졸이라고 해요. 졸. 졸. 그리고 이제 그 실록에 보통 졸기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유명한 신하들이나 대신들이나 이 사람들 죽을 때 졸기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졸기 정도 올릴 사람이면 나름대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송시열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졸기를 썼는데 이 졸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시열의 예전의 업적이나 인생 그 전반적인 어떤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졸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문사료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 그 뒤에 제가 이제 3편의 기출문제 분석에 한문사료 해석이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해 주세요. 예.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가에 들어갈 사람은 송시열이고요. 가인물은 그리고 그가 주도한 궁당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좀 예민해. 왜냐면 이제 송시현은 우리가 이제 노론의 영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송시현이 죽기 전까지 자기가 노론의 영수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왜 송시현이 죽은 다음에 이제 노론과 소론이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승당한 거죠. 그 노론의 영수로. 그래서 추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인이었죠. 또 살림의 이제 우두머리 때문에 또 상당의 우두머리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논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론이는 서인들 다 맞게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밑줄진 기획 사건 당시 대입됐던 두 분당의 주장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갑인지하라고 있는데 자, 이 갑인지하는 이제 뭐냐 그 2차 예송을 얘기하죠. 갑인 예송. 예. 그래서 이제 조대비의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대비의 복상 문제 둘러싸고 서인은 대공설 9개월설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제 호정이 그 당시 차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남이는 이제 기년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호정을 장남으로 시켰기 때문에 1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16번을 볼게요. 자, 16번은 정조가 실시한 왕권 가가 정책 구체 내용을 5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뭐 되게 많죠. 예. 그래갖고 이거 뭐 한 줄로 이제 쓰기는 좀 그렇고 요거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했던 내용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중론 탕평제 실시해서 왕권의 권위를 높였고 자경원을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했고 구장강을 중심한 진보적 학자를 등에서 우문 정치를 표방했다. 그리고 수원성 축조를 통해서 정치 기반을 조성했다 등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정조 때 이제 탕평 정책에 관한 설명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온건한 입장에 왕권의 안정을 뭐냐면 도모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완농탕평이죠. 완농탕평. 각파의 이제 봉건 그 각파의 예, 봉건파들을 등용해갖고 했던 것이 왕농탕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이 이제 금방 나왔죠. 영조 때 정책이죠. 자, 그다음 의리와 명절을 중시하는 탕평책이었다. 자, 이거 의리와 명절, 각 의리와 그 각파의 의리와 명절을 그 중시한 탕평책은 중농탕평이죠. 이건 정조의 탕평 정책이고요. 예, 여기 중농탕평책 나왔죠. 그다음에
진보적인 뭐냐면 그 학자들 등용해서 안건 강화를 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뭐냐면 중용 탄편이죠. 아니 정주의 정책이죠. 답이 1번이야. 예, 만원 탄편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잠깐 여기 기출문제 분석 중에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좀 수정하고 좀 넘어가죠. 음, 여기 보면 이제 1, 2,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1, 2, 3번이 아니라 이제 1번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1번. 1번은 영조 때 탕평로는 완능 탕평치기 한다. 이렇게 해서 1번 지문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2, 3번을 같이 적어놨네. 네.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좀 내용을 수정을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잠깐만요. 여기 또 수정해야 되네. 이게 또 왜 안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내용을 보면 보기에서 왕권 강화 관련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고등학교 정도의 지식에서 물어본 것 같아, 지금요. 자, 일단은 이제 의정부 소사제가 의정부 소사제가 아니라 집사부의 어떤 기능 강화, 신라시대 때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자유의 설치, 이것도 이제 정조 때 군사권 강화 관련된 거죠. 왕권 네, 관련돼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음 노비안범법 강종 때 실시했죠. 근데 여기 의정부 소사제는 신권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변사도 신권 강화죠.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권한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간제도는 이제 왕권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견제 목적.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기응, 니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실들 19세기 전반 조선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중 세 가지 중 나머지 한 가지 원인을 한 결과는 그러니까 이 중 세 가지는 나머지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결과다. 그 원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1번이 답이 나오죠. 문벌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그래서 있고 요거는 2, 3, 4번은 이 문벌 정치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들이죠. 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도초에 농민들이 한 거에 나왔고 뇌물수수와 간직매매가 유행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세도 정치의 문제 지문에 관련된 그 2, 3, 4번의 근본적인 문제점 1번이죠. 문벌이 정치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자. 20번. 자, 20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여기 왕대비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대비. 왕대비가 교서를 내렸다. 근데 왕대비가 교서를 내린 거는 조선 역사상 별로 없어요. 왕대비가 정치적으로 직접 참여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서를 내릴 때 예외적인 게 있어요. 딱 조선 역사상 언제 때냐? 반정이 일어날 때야. 반정이 일어나서 왕을 폐위할 때 어, 이런 것들이 조소를 내죠. 뭐 형식적이겠지만 왜냐하면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주체는 명목상 신하가 될 수가 없어요. 집안에 만약 큰 어르신 왕대비 정도 돼야지 대왕대비 정도 돼야지만 폐위를 시킬 수 있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왕대비는 누구냐면 임목대비죠. 강해군이 이제 쫓겨날 때 폐하는 교수를 이제 신하에 낼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서궁에 유폐됐던 임목대비에 찾아가서 폐위 교수를 좀 부탁했고 임목대비 입장일 때는 강해군을 되게 싫어하죠. 죽이려고까지 했어. 근데 이제 주변에 신하들이 말렸던 거야. 왕을 죽여서 안 된다. 폐위된 왕이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조소를 내갖고 폐위를 시켜버리는데 요 임목대비 교수가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 밑에 제가 이제 사료에도 참조해 주시고, 주요 내용은 이제 인목대비가 폐해 교서를 낼 때 강해군이 폐해될 이유에 대해서 쭉 나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인목대비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 서인들이 그걸 써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폐해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교 정책인데, 그 외교 정책은 이제 뭐냐면 강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있죠. 그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강해군이 명나라가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임진왜란때 병력도 파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게 이제 은혜를 원수 갚는다고 원원캐를 제대로 정벌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 그 내용들 이제 있고, 그리고 또 강해군이 은밀하게 강홍련을 시켜갖고 항복하라고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물론 팩트는 안 맞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사료 내용이.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기읒과 디귿을 가리키는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니은이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 그리고 이 글을 강조하는 대외 정책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 강조하는 대외 정책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기읒은 임진년에 제조 지은을 언해를 얻었다. 자, 제조 지은을 얻은 걸, 제조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부흥하는 걸 얘기하죠. 임진년에 제조 지은의 언해를 받았다는 것은 임진왜란 관련됐네.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당시 명나라 원군을 파견한 사실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제조지은이라는 자체가 인조가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썼던 말이죠. 선조 맨날 도망가니까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업적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이제 명군을 끌어들여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것들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디귿은 뭐냐, 김인현의 오랑캐를 정벌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예 요청으로 그 당시 이제 그 강홍링을 파견했죠. 조선군 강홍링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산호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인물은 누구냐? 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은 강해야, 강해. 강해가 배응만덕하게 청명을 두하지 않으며 의무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청나라와 명나라를 동시에 섬기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해.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강조한 정책은 뭘까요? 자, 강해군은 이제 뭐예요? 중립 정책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걸 뒤엎은 이제 인조 정권에서는 중립 정책을 내걸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강해군을 까기 위해서 이제 했던 명분이 이 중립정책이고, 그냥 이 교수 자체도 중립정책을 비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립정책을 내세웠다간 또 뭐냐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정권의 이제 를 뒤집어 엎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친명 배금 정책을 내세웠죠. 친명 4대 정책. 자,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자, 기획이 훗날 저선 이은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나와 같이 답을 냈던 당시 교육제도의 제도를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사료는 어디냐면 걸륜기 윤월 5월 1789년 정조 13년 때 실시한 내각의 친시 내용이야. 이때 내각이라는 것은 규장각을 얘기해요. 보통 규장각이 이제 두 개로 나누죠. 내규장각이 있고 내규장각은 이제 창덕궁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외규장각 있죠. 강화도에 있죠. 내규장각을
줄여서 내각이라고 했어. 내각. 응. 그래서 있고 여기 친시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임금이 정조였잖아요. 정조가 앞에서 본 정조 앞에서 본 시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조가 나와서 시험 감독관으로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때 내었던 이제 그 논제가 뭐냐? 시험 논제가 고조선 부여, 예맥, 사만, 사군 등등 조선 역사 지리에 관한 중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밟았으며 또 어떤 역사적 평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토에 관련된 뭐냐면 그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제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대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논제에 대해서 대책문을 올리는데 자, 이 대책이라는 용어는 한나라 무제 때부터 사용됐죠. 어떤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올릴 때 대책을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신이란 건 누구냐 하면 그때 정약용이죠. 그때 정약용이 20대 이제 젊은 나이였어요. 28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막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들, 지휘지 같은 것들 하면서 쭉 언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죠. 그래서 이걸 대책문이라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이 대책문을 바탕으로 이 지휘서를 이제 자기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휘서를 함께 출간하여 팔도에 반포한다면 천년 동안 필요한 점을 시원스럽게 씻어 버리고 일대 저자를 쇄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설 발간을 주장하는데 자기가 직접 지휘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대책문이 나온 뒤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지휘서가 뭐냐? 아방강육고죠. 네. 그래서 이 아방강육고 또는 강역고라고 해요. 아방이라는 건 우리나라 영토, 그죠? 우리나라의 강역에 관련된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아방강역고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에 대해 나와 같이 답변했다. 당시 교육제도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교육제도를 쓰니까 초계 문신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초기 문신제도는 이제 정조가 자신의 어떤 친위세력들을 강화시키고자 규장각에서 실시했던 교육제도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간 관리들 선발해서 규장각에 위탁교육시키고 40살이 되면 조업시키는 제도가 초기 문신제도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의 사가 독서제라든지 독소당 제도를 개편한 내용이죠. 교육과정에는 뭐 가강이라든지 가강은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시험관이 강독 시험을 보는 거야. 비교 경쟁 강독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강제. 그래서 강제라는 것은 강독과 글을 같이 쓰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제 시험 예문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왕이 직접 시험을 주재하는 친시도 매달 초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시를 통해서 정조는 학문을 독려하고 자신의 친위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초기 문신제도는 작용과 달리 정조 사후에도 계속 됐어요. 규장각에서도 초기 문신제도를 계속 실시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초기 문신제도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이제 보죠. 자, 22번은 그 조선 정기 정치사의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나다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그다음에 그 조광조가 이제 죽은 김효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사조는 이제 조광조가 중종 10년에 썼던 그 당시 이제 내용이야. 그때 이제 알성 시책이 되었고 그 임금이 문물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한 시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뭘 강조하냐? 도학 정치를 강조하죠. 도학 정치. 자, 도학 정치라는 것은 당대 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향을 이념받던 통치 사상이야.
그래서 예전에 요순 시대도 이렇게 도와가자 이런 그 정치를 이제 도학 정치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김효사 이후에 이제 임금이 내린 교지 내용이에요. 예. 그때 왕은 중종이죠. 중종이 의금부에 교지를 내려서 말씀을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 김식, 김구 같은 사람들을 소분당이라 맺고서 자기가 붙는 자에게 그 당시 이제 니은을 하고 니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청구하죠. 환량가. 그래서 다른 자를 배제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광조를 숙청하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분당을 맺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청거제를 통해서 자기와 맞는 사람들만 뽑고 배척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당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아직은 이제 선조 이전이다 보니까 이 산인들의 공론 정치 입각한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한당 유학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이건 이제 홍보파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는 이제 선조 이후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조광조를 일파를 이제 수청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청거제도를 통해서 자기와 다른 자들 배척했다는 거야. 현량가를 통해서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현량가는 이제 어떤 제도냐면 그 당시 조광조가 간직에 진출하니까 자기 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특별 각오 시험을 실시했어. 그래서 먼저 추천을 받고 나서 그 추천을 받는 사람들 한두 내에서 뭐냐 현량가를 실시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긴 시험인데 일단 첫 번째 청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청구 받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청구됐겠죠. 한 8, 90%.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뽑는 거야. 각오 시험을 통해서 시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시험은 시문을 절대 안 보고 경학준 시험 뽑았어요. 경학준 시험. 왜냐하면 이제 조광조는 이제 순수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시문을 별로 안 좋아했어. 경학을 강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빠진 인물이 있는데 원서조에는 이게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냐? 여기 조광조 빠졌어. 조광조. 여기 조광조를 이제 원래 이게 원사가 조광조가 있거든요. 근데 조광조 뺀 이유가 아마 이 조광조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금방 시험 답안을 유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광조를 뺀 것 같아.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다는 이건 이제 임금이 이르기를 이렇게 있는데 이때 임금도 중종이에요. 이 중종 14년에 이제 조광조 처벌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정세는 조정이 있어야 하고 조정의 정세는 대신해야 되는데 디귿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자, 디귿이 뭐냐면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면 대간이죠. 자, 대간은 이제 그 당시 그 3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대간의 업무가. 그래서 이 3사에 주로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 조광조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왕권과 그 당시 대신들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종 초반기 때는 중종이 구성했던 게 뭐냐면 왕이 있고 홍보 세력도 있잖아요. 대신들. 근데 왕이 이제 떠밀려서 홍보 대신에 떠밀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중종이 이제 뭐냐면 힘이 없어요. 홍구 애들이 너무 힘이 강하죠. 그래서 홍구 애들을 견제하고자 누굴 적극적으로 등용했냐면 조광조 세력들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그래서 얘를 대간에 3사에 포진을 시켜놨어. 네. 그래서 왕과 홍구와 대간을 균형을 이렇게 한 거죠. 왕도 이렇게 따라서 자연스럽게 균형 정치를 할 수 있고 왕은 이제 홍구와 대간을 서로 견제를 시켜서 나름대로 왕권을 위상을 확보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 세력이 점점 커진 거야. 심지어는 이제 이 3사를 중심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죠. 왕이 거부한 데 불구하고 뭐 그 당시 소격서 폐지를 밀어붙인다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또 홍보 세력도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 당시 이제
이윤삭제 같은 문제들 때문에 또 뭐냐면 자신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간 세력들이 너무 커지니까 종전의 왕가, 그다음에 대신 세력들, 훈구 대신들, 재산권과 이 언간권이 상호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 깨진 거야. 언간권이 너무 비대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종반정의 김유사는 이 왕과 훈구 대신들이 서로 합쳐갖고 뭐냐면 그 대간들을 공격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가해가 의미하는 정치 이념을 쓰시오. 도학 정치죠. 도학 정치. 자, 도학 정치 관련된 내용은 뒤에 앞에 보시면 누구야? 내용에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학 정치 나오잖아. 도학 정치.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하실 때 답이 뭔가만 찾지 마시고 예문도 꼭 꼼꼼히 보세요. 예문에서 답이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인재 방식 쓰시오. 요거 이제 청거, 현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청거 제도가 있었어요. 제하에 이제 있는 그 뛰어난 학자들을 청거해 갖고 이제 달려 뽑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량가야. 현량가 중종 때. 근데 주의학교에서 청거를 하더라도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네. 그래서 시험이란 절차를 꼭 거쳐야지만 단지 임명할 수 있다. 현랑과도 마찬가지요. 일단 1차적으로 청구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대책문이 마음에 들면 이제 뽑히는 거죠.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현랑과에서. 자, 그 다음에 뒤에 간직의 명칭은 대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요때 이제 다가 등장한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니 이때 나에서 일어난 후 그러니까 김효사 이후에 혁파된 정책을 쓰시오. 혁파된 정책은 다 쓰시면 되죠. 그 조광조의 개혁 정책, 그래갖고 위헌삭제 조치, 한량가 실시, 한약 실시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 등을 쓰면 되고요. 다만 이제 소격서 같은 것들은 부활은 쓰시면 안 돼요. 소격서 같은 게 부활은 이건 좀 힘들었어. 왜냐하면 송육사 자체가 도교와 관련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홍보파들도 이제 그 조광조를 쫓아내긴 했지만 이것까지는 뭐냐면 좀 선을 넘는 거라서 이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갖고 소격서는 그냥 폐지는 그대로 뒀죠. 근데 나중에 중종의 엄마가 와가지고 제 이름을 까먹는데 그 와서 소격서를 부활해 달라 막 하고 막 하니까 소격서보다 좀 약간 약하게 이제 소인가 해갖고 좀 한 단계 낮춰가지고 나중에 부활돼요. 나중에 이거는 좀 약간 뒤에 얘기야. 한참 뒤에 얘기야. 예. 그래서 요거까지 쓰기는 좀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소격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걸림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훈삭제라든지 환란가 한약 실시 등을 이제 폐지했다.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에 등장한 정치 세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의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서술할 것 이렇게 있죠. 자, 다에 등장한 정치 세력과의 관계 여기에서 세 가지 세력들이 나오죠. 왕권, 재산권, 대신들, 훈구 대신들 재산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강권. 자, 이런 것들이 삼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니까 원강권이 너무 강해지니까 왕권과 재산권의 연합을 통해서 원강권을 공격했죠. 예. 요게 이제 푸셈에 나와요. 신푸셈에.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정치적 관계를 중심하니까 좀 약간 주관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푸셈에 있는 내용이니까 푸셈 답안을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푸셈에서 낸 것 같아요. 푸셈에서. 이 사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다음 정치 조직과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어, 내용을 보죠.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지사 홍숙이 아랬다.
군사들의 원망과 고통은 과연 심합니다. 각 고을의 경주인들이 그 뭐냐면 동고을의 내와 고을의 보병과 성상의 대가로 전부 거두어 배를 수송하거나 육지로 운반하여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도로는 악포를 주고 도로는 수장을 가면서 대여갈 삶을 세우므로 경주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만 군사들이 받는 폐해는 이 폐해가 많다. 그러니 이것을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종실록에 있어요. 중종 23년에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자, 그럼 이 시기 때 이제 미출진 경주인의 맡은 임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경주인이라는 것은 일단 조선시대 주인자가 붙으면 어디를 중개해야 한다는 뜻이야. 뭐뭘 중개한다. 그래서 경주인은 원래는 조선시대 중앙하고 지방관청을 연락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과 지방의 감염 소재지와 주요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경주인들은 주로 이제 그 아전과 향리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경절이라고 했죠. 그다음 감영에 있는 사람들 영절이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이제 자기 고을과 고을에서 이제 서울하고 감영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얘들의 이제 그 활동이 뭐냐면 주로 성상노비들 있죠. 성상노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역을 수행했던 사람들 이제 성상노비라고요. 이들 관리 감독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갈 경우에는 산상노비를 또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상납, 곡물 같은 것도 상납을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또 복법 실시 이후에는 또 이제 반군 수포제나 대립제가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군역 관리를 하면서 애들한테 포를 받아서 간청에 납부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반적 군적 수포제 이전에 이제 했던 반군 수포제 같은, 그다음에 또 상함을 대신 그 사서 납부하는 방식, 대리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조리가 했던 역 자체가 이득이 많은 거야. 성상노비 관리하나 곡물상납, 군인들의 그 담당, 그래서 지방 군인들에게 뭐 와서 포를 받거나 그리고 대리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경절이와 영절이가 담당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고관대작들의 이제 뭐냐면 그 노비들이 주로 담당해. 노비들이나 그 밑에 있는 신복들이 담당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경주인 역 자체가 일종의 매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그걸 담당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군사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취한 조치를 한 줄로 쓰시오. 그래서 그 서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가를 세울 때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치해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반군 수포제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포를 너무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명종 때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군적 수포제죠. 그러니까 종전의 반군 수포제나 대립제 간행을 합법화시킨 게 군적 수포제예요. 그 군적 수포제를 실시했다. 1년에 2피를 해서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것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유황수와 경제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 보면, 자, 첫 번째 사유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원부, 대사연 허용 등이 심을 7조 올렸습니다. 해야든지 있고, 그리고 넷째는 주부 군련에 각각 수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학원 가운데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설치했다는 거야? 유황소를 설치했다는 거야. 지방 토우들이. 자,
유황소를 설치했고 시도 때도 없이 무리지어 모여도 모여서 수용을 헐뜯고 비방하여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을 침탈하는 것이 교활하고 관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원컨대 요걸 혁파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앰페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사료는 태조 6년에 유황소 허파 관련된 기사요. 그 당시 이제 고려 조선 초기였잖아요. 유황fun관이 그 당시 있었어요. 고려 후기 때 첨설직이나 동정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유황fun관으로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토호세로서 수령이 오면 상당히 애들 무시해. 그래서 수령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걸 이제 기원을 찾다 보니까 그 중심지가 유황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수령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태조 6년 때 유황소를 흑파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가에 들어갈 것은 유황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황소. 유황소. 근데 이렇게 흑파했는데 문제는 자, 이제 집안 토굴이 없어지니까 이제 관리들 그다음에 아전들이 권한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용된 아전들이 멋대로 하니까 이거 견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견제해서 다시 세종시대 때 유황소가 다시 복원이 돼요. 예, 복원이 돼요. 근데 또 유황소를 이제 또 견제할 필요 있어갖고 그때 이제 뭘 설치하냐? 세종 10년에 유황소를 복소를 하고 유황소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갖고 서울에 경제소를 두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가 들어간 건 경제소야. 요거는 좀 관련 없는 기사지만 세종 때 경제를 두고 경제소는 이제 그 지방 해당 관리들로 구성돼 있죠. 서울에 있는 해당 관리들을. 그래서 경제소가 유황소를 통제하는 구조로 하죠. 유황소의 항인들을 경제소에서 선발을 해요. 예. 그래서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경제소는 세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태종 때. 그런데 이제 유황소가 이제 복립하고 나서 그 당시 유황소의 복립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황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1435년에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하여튼 경제소의 주요 간호는 이 사신간호신 자수와 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소에도 자수 별감이 있지만 경제소에도 자수 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소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재반사를 주둔하고 부세 운영을 관장하고 경절이 사역을 감독하고요. 향리를 규칙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수영이가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연고지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료를 보죠. 자, 두 번째 사료는 성종실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강릉 부흥군 이극배가 인원하기를 주부군현에 각각의 토성이 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곳은 서울 살면서 벗어나는 곳은 각각 경제소로 간다. 예, 경제소 가시면 되죠. 경제소에서는 그 고국에 살고 있는 토성 중에 강하고 혁명한 풍계를 가진 관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서울에 주재하는 사람 중에 그 지방 출신자를 뽑아서 경제소에 이제 임명한다. 그 내용이죠. 세조 때 충주의 백성이 그 고을에 수용을 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유황소에서 수용을 고소한 것이 불가하게 여겨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피진했기 때문에 이들 임금에게 들려지게 되어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유황소 폐지를 여기에서 보시면 충주에서 한 백성이 고을에 수용을 고한 적이 있는데 그 유황소에서 이제 보니까 수용을 고소한 거는 이제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백성이 어떻게 수용을 고소하냐? 왜냐하면 수용은 아버지고 부모님인데 백성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원리에서 뭐냐면 맞지 않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유황소에 괘씸하게 여겨서 그냥 이 사람을 고소한 사람을 압박을 해갖고 다구리 쳤다.
그러니까 이걸 임금에 드는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임금에 드는 그 세류께서 그걸 폐지시켰다 유황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황소 폐지 기사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하고 유황소 폐지의 계기가 됐던 게 뭐예요? 이시의 난환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 유황소 충주에 고소 사건을 가지고 유황소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삼도 같은 경우에는 유황소가 이미 이시의 난이 이전부터 폐지가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시의 난이 일어날 때는 함경도, 평안도 지역의 북부 지역에 유황소가 폐지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론에서 그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통론은 이제 기준을 보면 되지만 역사적 사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하삼도 지역에서 이미 요 당시 이 사건을 기획했고 유황소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인정. 근데 이제 이런 상소들 왜 올렸냐 성종 때. 그 당시 이제 상인들이 유황소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유황소 독립운동하는데 왜 유황소를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성종한테. 그래갖고 예전에 유황소가 어떤 역할을 했고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걸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상인들 유황소 독립을 성공했죠. 그렇지만 기껏 독립을 해놨더니 또 누가 뺏어가요? 흥부세력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삼월소 설치하거나 향약을 통해서 뭐냐면 살림세력들이 이제 향촌사에 자신의 영향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동시에 성종실록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협판 이래 고향의 풍습이 날로 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생각하는데 그 뭐냐면 다시 유황소를 세워야 된다. 유황소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가와 나에 들어갈 기구를 쓰시오. 유황소, 경계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 기획을 잠깐만요. 기획이 어디 가는 거야? 여기 협파. 협판을 그 당시 태종시대 때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수령권을 침탈하는 등 반집권적 토호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 수령을 능멸하는 행위도 있었고 그다음 유황공간들이 백성을 수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수령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제 귀신들한테 죽은 수령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 고려 초기 때 얘기해요. 조선 초기 때 얘기야. 그래서 기껏 이제 유황소를 이런 식으로 폐지시켜 놨더니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아전들이나 수용들이 침탈이 더 심하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세종 때 유황소를 독립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세종 때 만들었던 경제소를 가지고 이들을 또 견제를 했죠. 예, 유황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이제 유황소하고 경제소의 관계. 그런데 일단은 경제소의 자수 발감이 자기 향해 유황소 관리 감독했고요. 경제소하고는 유황소를 또 관할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견제를 시켰다.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제시켰다. 근데 이런 구조가 나중에 이제 성종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성종 때 유황소를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복구시키니까 경제소를 장악했던 홍보 세력들이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장악을 했대요. 그래서 경제소 유황소 연결 라인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을 뭐냐면 수탈하는 구조로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3번. 자, 여기 보면 조선 초기 때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문제가 좀 쉽긴 하는데 풀어볼게요. 1번을 보면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현이 다수였다. 아니죠. 네, 이건 고려시대 때야. 고려시대 때 뭐 주현, 속현 이런 것도 있죠. 주군, 속군. 요거는 파견된 현이고요. 파견되지 않은 현이었는데 이게 고려 초기 때는 이게 더 많았어요. 이게 더 많았죠. 이게 적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파견되기 시작하죠. 조선시대 때는 모든 지역에 지방을 파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2번을 보자. 지방행정단은 육방조직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조선시대 항상 육방조직으로 개편됐죠. 그 육방은 2호 형방, 해서 상공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육방 중에 6개 육방 중에 요 3명이 중요해. 2호방, 2방, 호방, 형방. 이걸 상공형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조선 전기 때는 육방 중에 이 호방을 그냥 수석 그 항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수령이 부재할 경우에 호방이 대신 그 직무를 대리하기도 했고요. 조선 후기 때는 거꾸로 이제 이방이 더 중요시겠죠. 네. 그래서 호방 역할을 이방이 했다. 네. 그래서 보통 사극에서는 이방을 나오는데 이건 조선 후기를 대상으로 한 거야. 후기를.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경제서 유황소를 통합해서 사신간 제도를 뒀다. 아니죠. 사신간 제도가 폐지된 후에 그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갖고 경제소와 유황소가 나타난 거죠. 거꾸로예요. 그래서 고려후기 때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 폐지되고 나서 그때 이제 사신간을 모태로 해서 경제와 유황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자체를 허용하면서 향소 부곡이 많아지고 자연 총량이 성장했다. 자, 향소 부곡은 조선 초기 때 아예 없어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점점 일반 9년 후 고려 후기 때부터 일반 9년 개편됐고, 조선 태조 때 아예 향소 부곡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총략 조직은 자연 총략 중심이 아니라 행정 총략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을 니자도 자연촌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을 묶은 행정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행정촌 자체가 좀 약간 불편하니까 자연촌으로 다시 니를 묶어요. 몇 개의 자연촌을 묶어서 행정된 니를 삼자. 근데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 이건 조선 전기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촌학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때는 자연촌학은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죠. 답이 2번이죠. 묻는 것도 조선 초기 때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일단 자연총량의 단계, 예, 조선 후기 때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예전에 논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면 힘들긴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조선이나 고려시대 각 간서의 어떤 부서의 역할,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그 고려시대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예. 4번을 보면 고려나 조선 왕조의 중앙 권력의 권력 구조의 내용과 역할 분담을 고려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권력 구조의 공통 이념과 연원을 50자 이내에 쓰시오. 자, 대개 고려나 조선 시대나 되게 중국의 왕조 시스템을 이식되었죠. 중국 왕조 자체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냐면 주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대에서 찾고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4-2번 문제 보면 고려와 조선 왕조의 정책 결정과 시행 부서의 역할 분담을 500자 이내 쓰시오. 이거 너무 강범위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출 예문의 분석에 실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보면 조선에서 중앙정부 구조에 변화된 내용을 500자 이내 쓰시오. 자, 이것도 너무 강범위해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건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거기도 기출 분석편에 그 관련된 답안을 다 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세요. 예.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다운도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거쳐서 문광급제 및 주요 간직별 성강군의 분포 실태를 나타난 것이다. 자, 이걸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는 19세기 같은 경우 세도정치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여기에서 문과 급제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가문들 출신들 보면 15개 성관들하고 32개 성관, 21개, 261개 성관인데 이게 아마 이게 상위 클래스 집안이고
여기가 이제 하위 중위 정도 되는 클래스 집안이고 여기가 하위 정도 되는 클래스 집안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있지만 대체 문과 급제자 수는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있는데 도당록에 실려 있는 것부터 좀 달라져요. 도당록이라는 것은 홍문관 자체적으로 작성한 홍문록을 바탕으로 해서 고위직 관료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각자 의주의 후보자들 찍어서 이제 건점을 붙이는 건데 후보자 명단이에요. 앞으로 이제 당상관이나 뭐 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 누굴 임명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명단인데 홍문관에서 만든 명단인데 요게 비율을 보면 과거 시험의 합격자에 비해서 상위 15개 그 선관 집안이 여기 더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당상관도 여기에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당상을 뽑으니까 당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당상 중에 비변사 당상이 있어. 19세기 때 주요 기가 비변사잖아요. 거기 이제 주요 요직들을 맡고 있는 비변사 당상에 보면 확 차이가 나죠. 네, 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변사를 누가 장악했다? 특정한 몇 개 가문들이 장악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치를 농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의 도표와 같은 형상이 초래된 정치 형태가 무엇이다 하며 정부 내에서 권력 기구의 변화를 2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특정한 그 집안 자체가 비변사 당상이나 당상관을 다 장악한 그런 형태가 세도 정치죠. 근데 요거 표지표 안 봐도 이미 19세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도 정치가 금방 나와요. 문제가 쉬워요. 여기 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다음에 권력 기구의 변화 보면 그 당시 의정부 6조에서 어디로 비변사로 이동했죠. 자, 그다음 이 시기 때 삼남 지방의 밀란을 포취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박 교수의 건의로 이제 설치된 특별 대책 기구를 쓰시오. 요거는 삼정 이정청이죠. 자, 그다음에 5-3번 보면 이 당시 지방사회가 제지사족과 새로 성장한 항리서울 사이에 일어난 향촌 지배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전이라고 해요. 향전은 이제 18세기 때 주로 일어났어요. 19세기인데 이제 여기는 보면 18세기 말부터 이렇게 단설당했기 때문에 향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시기가 연결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좀 문제가 쉬운데 이게 정답은 쉬운데 그 오답이 좀 어려운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보죠.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곳은 매일 접수된 공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도제주가 친히 기초를 잡아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유상당상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도제조, 뭐 유상당상 등등 나오죠. 자, 견인당상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냐면 이거는 비변사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제조는 이제 저 예전에 이제 현직, 전직 삼정승들이 이제 주로 맡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예견당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부분에 잘 몰라도 그냥 자기 간직이 그것 때문에 잔영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조 판사라든지 강화 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형직으로 참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유사당상은 이제 그 업무에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실무자들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도제주나 뭐 유상당상이나 예견당상이나 등등 비변사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비변사 구성원에 대해서 자 그냥 비변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볼게요. 전제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정황을 억압하기 위해서 보조만에 처음 만졌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뭐냐면 처음 만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급전도감이에요. 급전도감. 그래서 이제 고려기 때
전민변전 사업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전민변전 사업. 그 전민변전 사업이 이제 뭐 원종 때부터 쭉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그 뭐냐면 기구로서 고종 때는 급전도감, 충성원 때는 정릉사, 공민왕 때는 전민병중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는데 이때 이제 고종만에 처음 만들었다. 뭐냐 전쟁에 반대한 세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으니까 전민변전 사업이 처음 만들었던 그 관련된 기구는 고종 때 만들어진 급전도감이에요. 급전도감 좀 알려지지 않는 거죠. 예. 자, 급전도감은 충성원 땡이 지금 간제개혁 때 없어졌다가요. 나중에 신진사대부들이 공양할 때 토지개혁할 때 다시 부활돼. 그래서 반대파를 척결하는데 개혁을 수행하는데 그걸 역할을 하죠. 급전도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고종이 즉위한 후 이곳에 담당했던 업무는 의정부와 상공부에 분속되었다. 네, 맞죠? 네, 요거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고 한 통에 나오잖아요. 흥성대원을 집권하니까 세도 정치가들의 국정 운영 기구였다. 비변사를 먼저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 그다음 군사적 업무는 상공부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약화시킨 다음에 아예 뭐냐면 의정부를 아니 의정부란다. 비변사를 폐지시켰죠. 책마다 의정부와 상공부를 분속시켰다는 내용도 있고 그냥 비변사를 폐지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분속시킨 다음에 폐지시킨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국왕의 공식 일기인 일성론과 어제의 문설 작성을 기능을 담당했다. 일성론 같은 경우에 정조가 이제 세손 시기 때 썼던 개인 일기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공식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히 왕이 썼던 글 같은 걸 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한 것은 어디였냐? 규장각이었어요. 규장각. 자, 그 다음 4번을 보죠.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했으며 수도의 수비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고 수도의 수비를 담당했던 지역은 총영충이죠. 자, 그래서 이 총영충은 이간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인조 2년에 서울과 경기에 이제 경비를 강하게 설치됐고요. 그래서 주로 경기도 지역에 소고군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망명출난과 상군 통솔에서 지휘하는 업무를 맡아보았다. 이거는 이제 조선 태종 때 잠깐 있었던 숭추부예요. 숭추부인데 이건 기원이 됐던 것이 고려시대 때 그 중추원이 있었죠. 이 중추원에서 이제 뭐냐면 군대도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 역할도 같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은 상공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뒤에 있는 부분은 어, 이게 여기까지가 상공부로 떨어져 나가고 요 앞에 부분은 이제 뭐냐면 승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기능이 분화되죠. 그러니까 잠시 태종 때 있었던 단직이었다. 태종 때나 이제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넘어갔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제 개편들이 되게 심했어. 관제 개편들이 그때 잠시 있었던 단직 승추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조선 전기 때, 자, 여기 시기를 잠깐 보세요. 조선 전기예요.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 중앙군사조직국 5군형을 갖췄다. 팩트는 맞지만 그 앞에 조선 전기가 틀리죠. 시기죠. 조선 후기 때 얘기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보죠. 정남이 일본을 이루고 정군을 돕는 방법을 정비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라는 것은 보법 때 사용했던 군역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인정 이면과 토지 식견을 각각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보법은 정남 3분의 1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남 일부가 정남 2명이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남 일부 2명이 일부로 구성됐고 한 명의 정군을 보조해 주는 거죠. 이건 보병 기준이에요. 기병이나 뭐 수군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보가 또 달라지죠. 각각 그 병중에 따라서. 그래서 정남 2부가 1부를 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간체제는 을묘 외반 이후에 재승방관체제로 바뀌었다. 맞죠? 진간체제는 세조 때 실시한 방위체제였는데 나중에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갖고 그다음 재승방관체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전자수한 그 체제이기 때문에 병력이 너무 많고 그러고 또 대군이 온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방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을묘 외변 때그 재승방관체제로 바뀌었다. 유사시에는 각 읍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끄고 본진을 떠나 지정된 방위 지역을 가면 서울에서 보내온 경장이 그 도의 병사 수사를 기다려 그 경장이나 또는 그 도의 병사나 수사를 기다려 지를 받는 전수체계야. 그래서 각 지역의 수령들이 이제 여기 군대를 지켜라면 중앙에서 경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제 그 뭐냐면 병사나 수사가 얘들을 관할하는 체제죠. 한 곳에 집중돼서 병력을 집결해서 싸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뒤가 후방에 병력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 문제점 노출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수군은 진군체제, 진간조직을 갖추지 않았다. 아니죠. 진간체제를 갖췄어요. 그래서 수군도 육군과 함께 진간체제를 갖췄죠. 그래서 각 도의 수군절도사 밑에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특수 포구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전담하는 무장이었던 만호가 또 배치되었어요. 예, 진간체제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군은 육군의 한 부속이 아니라 별도의 군대였어요. 좀 당연한 거지만 그 고려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려 때까지는 육군의 한 병종이었죠. 그러다가 왜군을 격퇴하는 거죠. 고려기 때 수군이 독립돼 나가서 조선시대 때는 독립된 이제 군대로 이게 그 육군과 함께 자립매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2번이. 예. 자, 그 다음에 8번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